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선 주자들의 간의 신경전도 더욱더 치열해져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방금 전에 그 리포트가 조기 대선 전국이 될수록 정치권이 이제 그 가짜 뉴스도 그렇고 페이크 뉴스도 그렇고 이른바 뭐 지라시 같은 것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실제로 그 이사장님 이런 것들이 막판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 과거 사례도 그렇고 그게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금 지지 세력 그 지지층 그다음에 네. 문재인 측 있는 그 캠프 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게 그 관리형 체제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뭐 조기 대선이 됨으로 해서 문재인 캠프 측에서 마치 이거 뭐 정권을 접수하는 이런 그 이미지가 풍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벌써 조각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찌라지도 돌고 그다음 뭐 총리가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국민들한테 볼 때는 문재인 측에서 이거 지나치게 뭔가를 이것을 다음 정권을 이미 거의 뭐 일단 접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잉으로 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과거 사례도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창 대선 후보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치게 권력의 오만함 이런 것들이 비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는 그렇군요. 상당히 역풍을 맞아서 그런 보이지 않는 지지 세력들이 이탈하는 모습은 상당히 과거 네. 여러 가지 사례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흔들리는 표심의 주체가 그럼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한번 좋아하면 웬만하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흔들리는 표심의 이런 주체는 뭐 샤이 계층이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되나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샤이 계층 같은 경우도 지금 샤이 계층 하는 거는 이제 샤이 보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확실하게 이제 보수 입장에 있는 거고 네. 결국 이제 흔들리는 표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수 진보를 한 30대 30 정도 보면은 한 중도의 한 40% 내지는 적게는 20%이 중도 세력들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 지금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될 경우와는 다르게 지금 레이스 과정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같은 경우도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죠. 이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퇴주잔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낙마까지 간 이제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SNS 시대에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진짜 뉴스처럼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 이 페이퍼 신문도 뿌리니까 분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특히 이제 중도 부동층 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도 앞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또 이제 대선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가짜 뉴스가 걸려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가짜 뉴스가 증명되면 이미 선거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그렇죠. 시간상 네. 문제. 가짜 뉴스가 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카더라식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그 걷잡을 수 이 상황으로 만들 수밖에 이미 없습니다. 피해를 봐버렸는데? 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선거 결과는 끝났죠. 특히 이번에는 이 49대 51이라는 이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무당청에 있는 표심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선거 결과를 당락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무당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이 이런 가짜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이 아주 미세하지만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당락에. 그렇게 볼 때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가 정말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네. 얘기 되는 거죠. 네. 아주 후보들한테는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선한 의지 발언으로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여파로 봐야 될까요? 그 발언이 여파를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안희정 지사 선한 의지 발언의 네. 여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3%대에서 23%까지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발언 이후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한 19%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건 떨어진 요인은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선한 의지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게 왜 굉장히 영향을 미쳤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상승세를 스스로 꺾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결정적인 것은 안희정 지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호남에서 한 7%포인트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대, 40대 여기도 결국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이 네. 집토끼 부분에서 세력을 잃었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부분이 또 노출됐냐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선 자금 문제로 옥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일부 유용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과연 NL 주사파였는데 진정으로 전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불거지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고 다만 또 오늘 그 갤럽 조사에서는 20%로 회복을 했더라고요. 21%로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 소폭 하락이니까 앞으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전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다 이런 말을 받으면서 그런 표심들도 좀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뭐 SNS 발언도 그렇고요, 선한 의지 발언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아했던 분들이 돌아설 수 있는 이 정도의 파장이라든가요? 그 정도의 그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좀 예측해 보세요? 원래 이제 문재인 지금 후보 측의 지지층이라는 것은 공고하게 거의 진보층의 지지층들이 확고히 지금 굳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안희정 그 지사의 그 지지층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한 60%는 진보 세력들이 지지층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중도 보수 쪽 사람들이 바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착시 현상이 그칠 거다. 그쳐진다? 그 시점이 지금쯤 아니냐. 특히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게 참 이게 퇴색이 되고 잘 모를 정도로 이게 선거가 지금 민주당 대선 구도가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착시 현상 지금 이제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선의의 의지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안희정 지사의 검증을 하기 시작했죠. 네. 이게 겹치는 과정에서 중도 보수층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게 안희정 지사의 원래 뿌리가 어디냐 이건 이제 알기 시작해요. 일반인들은 사실 뭐 과거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알지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 그래요. 뭐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근데 그 주사파 논란도 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안희정 지사의 원래 이 뿌리가 친노에 있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보수 있는 척들이 지지하는 척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래 이 안희정 지사가 추구하는 대연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그래도 문재인 그 후보의 대안 세력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치기 이제 검증 과정에서 이게 서서히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네. 이제 그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그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이제 출범할 때부터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안희정 지사는 결국 페이스메이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번 싸움은 바람과 조직의 싸움인데 과연 안희정 지사가 이 조직을 능가할 수 있겠나? 그럼 안희정 지사는 바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당내 경선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조직을 과연 이길 수 있겠냐 하는데 안희정 지사는 사실 조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당내 경선이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소위 말하는 대연정이라는 중도 보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렇게 가서 바람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바람이 일정 부분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이사장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데 착시 현상이라는 부분에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는 거는 본질은 있는데 그걸 잘못 봤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은 있었어요. 그 기대감은 뭐냐면은 결국은 문재인 주자에 대한 거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진보뿐만이 아니라 보수와 중도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
기대한 그런 사람들이 중도 보수에서 대거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에 30%의 공고한 지지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어올 수 없으니까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를 잡아서 거꾸로 그 산토끼를 가지고 집토끼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전략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경선에서 이기려면은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토끼를 이제 잃는 그런 우를 범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안희정 지사의 전략은 삼각화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좌우를 다 통합하는. 그래서 꼭지점, 이 삼각형 꼭지점을 점거하는. 그래서 통합의 리더십을 선점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적인 어젠다를 던져줘야 됩니다. 근데 네. 대연정으로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체성과 또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통합적인 아젠다가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결국은 될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친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 한 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고 또 한 20만에 가까운 모바일 세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한 우위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25%까지는 무난히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재인 주자하고 안희정 지사가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에서 수렴되다 보면은 최근에 호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안희정 지사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세가 꺾였지만은 탄핵 심판 결정을 둘러싸고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네.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은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그 점이 많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폭발력을 가지려면은 당을 탈당을 해야 됩니다. 탈당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시점을 굉장히 지켜봤는데 안희정 지사 결국은 입장에서는 탈당이라는 뭐 아니면 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안희정 지사가 정말로 폭발력을 대선 전국에서 폭발력을 가지려면 탈당을 해줘야 되는데 몸은 민주당에 있는데 정책 지향하는 점은 거의 중도 보수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럴 때 보니까 그 착시 현상이라는 초반에는 그것이 착시 현상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안희정 지사가 탈당을 안 하는 확실히 안 하는구나.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측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페이스메이커로 갈 수밖에 없다. 본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페이스메이커를 하지 않고 폭발력을 가지려면은 탈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김종인 네. 장관도 예. 전 대표도 사실 안희정 지사가 그 탈당해 주기를 상당히 바랐던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주 완곡하게 거부를 했죠. 아니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안희정 지사의 어떤 한계점은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지금 거죠. 탈당 얘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부분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리스크를 떠나서 예.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어떤 왜냐하면 얘기십니까? 안희정 지사 본인이 계속 정당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계속 공격할 때 정당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소속도 없다.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자기의 신념을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현실성이 없고 두 번째로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못 나온다 해도. 그런데 스스로 탈당을 해서 미래를 없애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으로 변곡점이 또 한 번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판이 크게 출렁이면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에게도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안희정 지사가 이번에 실언이 없었다면은 문재인 주자하고 제로섬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진검승부를 안 펼쳤어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랬는데 캠프에서는 이미 이번에 승부를 본다. 올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12일 이후 이 3월 12일 이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전에 만약에 지사직을 던지면은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4월 12일이 이제 보궐선거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3월 12일 이후에 지사직 사퇴를 통한 승부수를 한번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보니까 이제 예. 네,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요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다시 10%대 좀 올라서게 됐는데요. 네. 뭐 재도약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네. 확장이 좀 쉽지 않은 않겠죠?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칼라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라 분명한 칼라에서 얻을 수 있는 지금 지지층은 거의 다 집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민주당의 이 사실 경선이라는 건 삼각편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지층은 상당히 유동적이지만은 이제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거의 그 문재인 후보나 같이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 공고화가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중도 보수를 향하는 전략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더 무너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 한계점에 왔지 않았나. 그 10% 선에서 그 이상의 어떤 그 확장성은 좀 쉽지 않은 걸로 본다. 그 만약 확장성이 됐다면 결국은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워낙 문재인 후보의 30%대의 어떤 공간 표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보수 쪽 얘기를 좀 해보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동안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제는 여권의 키워드는 홍준표로 이번 주부터 뭔가 좀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특검 연장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지율이 좀 내려간 게 아닌가. 2주째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10% 초반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검 연장 문제도 그렇고 또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런 지사의 그런 등장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제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네.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황 지사를 지지했었을까 이제 이 부분도 저희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 지금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왜 지지율이 빠지는가? 결국은 한마디로 보수의 대안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에 회의감이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본인이 계속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모호성. 그렇죠. 예. 머뭇머뭇하고 모호하니까 과연 출마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탄핵이 인용되는 방향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또 나와야 되는데 대행의 대행이 또 나와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출마할 수 여러모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고요. 보수의 대안이 없으면 지지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지율이 한 3%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 이 지지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황교안 그게 대통령 빠지면서 권한대행을 그만큼 뺏어간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이유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결국 단정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출마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보수 논계에 계신 우리 허성호 이사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역할론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황 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하고 오버랩이 좀 된다. 왜냐하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본인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 계속 이게 지금 그 혼란을 겪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확실성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과연 이 역할론과 관련해서 이 과연 대안 세력이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 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그 이미지대로 사실 아주 점잖하게 지금 빠져나가 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도 이 역할론에서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좀 의심을 보는데 또 타이밍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이 지금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연기를 해왔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연기고 나쁘게 그게 말하면 근데 고려를 해봤죠. 예, 탄핵 선고의 흐름을 좀 재본 걸까요? 어떻게 좀 그렇죠. 이제 네, 탄핵 선고를 재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탄핵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상관관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가 이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대선에 나왔을 때 과연 이 역할론에 이 소위 보수의 역할론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런 찰나에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홍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다 보니까 이 홍준표 이 지사가 대안론에서 갑자기 부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지층이 좀 빠지는 입장인데요. 근데 아직 지금 그 홍준표 지사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네. 네.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들이 상당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보수층이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될까요? 뭐 그대로 오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네. 오죽하면은 지금 그 안철수 대표까지도 범보수에 넣어서 뭔가를 고려를 한다는 생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대안론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또 한간에서 또 뭐 제3의 인물이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오죽해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예.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의 어떤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예전에 그 임명진 위원장이 깜짝 놀랄 후보를 저희가 발표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홍준표 지사를 보관해 뒀던 것인지도 저희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원투수가 된 것 같지는 않고 뭔가가 보관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있었다면 진즉 내놨겠죠. 그건 이제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고 지금 뭐 조기 대선 가면 2달도 안 남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내놓는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지금 검찰에서 상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예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당원권을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도전하는 길이 하나 있고 예. 또 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그 2갈래 길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본인이 선택한다면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면 3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리판단 그리고 좀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황교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중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뛰어들 현실성이랄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요. 실제로 어떤 본인의 기질도 없지만은 세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혼하는 게 아니라 별거한 상황이다. 결혼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유승민 의원도 범보수 단일 후보를 얘기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좀 단일 후보로 이렇게 모아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물론 남경필 지사와는 그 이견이 엇갈리고 네, 있는데 엇갈리고 있긴 지금 했지만. 사실 그 홍준표 지사가 왜 지금 홍준표 지사 이야기하느냐면요. 예. 자유한국당을 사실 이게 지금 그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임명진 지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입니다. 당 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사실 자유한국당에 찾는다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지사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임명진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물러났을 때 다음 이 자유한국당을 접수할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거의 홍준표 지사가 가장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문호를 열어놓는 거죠. 자,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들어가서는 그 여지를 두는 거군요. 여지 그렇죠. 합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누구든지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홍준표 지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에 들어가서 당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정치가 아무리 생명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쳐지게 된다면 지금 존재 가치를 거의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합치게 된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앵커님 같은 스탠스가 이제 남경필 지사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은 뭐하러 대통령을 탄핵했고 뭐하려고 탈당을 했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라. 예,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원칙론적으로 맞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최고의 지상 과제로 놓을 경우에는 보수 세력이 다시 연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합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어쩔 수 없이 그런 명분이 있으면 합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결국은 개헌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과연 탈당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이번에 발언에 문제가 없이 25%까지 수직 상승했으면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 남아서 안희정 지사를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본인이 뭐 일주일 내로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본인 말 그대로 일주일 내로 거취를 표명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3지대 빅텐트 개헌을 고리로 하는 그걸 위해서 탈당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일주일 내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또 어떤 결정을 할지 시간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해 본다.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백 교수님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그 헌재에서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해체모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홍준표 지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지금 듣고 있는데 탄핵이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여권은 해체모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대표는 이제 더 이상 킹메이커는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럼 또 본인이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른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나서게 되면은 지금 시점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빅뱅이 온 가능성, 탄핵을 이후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이 빅뱅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안희정 그 지금 지사가 25% 올라가든 30% 올라가든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뭐 킹메이를 하겠다 그러지는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지금 연세가 많기 때문에 무슨 권력에 욕심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번 추스려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춘 거지 일주일이다, 2주일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독자 출마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독자 출마를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난번에 이제 킹메이커 안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이코르 독자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 결국 이런 거거든요. 네. 반문재인 연대를 선언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반문재인 대통령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하나는 이제 안희정 지사 선택하는 초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을 고리로 해가지고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다 개헌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개헌 대 반개헌 세력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문재인 파일도 대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무슨 카드가 하나 더 있냐면은 개헌 대 반개헌으로 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한 30여 명 정도가 강력하게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제 좋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헌 안 하면 결국 대선 국면에서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으로 가면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형성이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밖에서 개헌의 구도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빅텐트가 되면 이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까지 결합을 하면은 엄청난 큰 세력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전 이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5년 단임 세력 기간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지금 무슨 고리를 내거냐면은 3년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고리로 내걸거든요. 그러면 개헌 대 반개헌.
3년 임기 단축 이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표 측에서 전 대표 측에서 수세에 몰릴 수도 있을. 저는 만약에 충분히 대형 그럴 가능성이 프레임을 가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 된다면 그러면 전제가 있는 건데. 네네. 예. 이번 대선은요, 지금 이제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선거를 치렀던 개념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당에서 오랫동안 이 당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김용인 전 장관이 탈당해서 출마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 시각에서 보면 과거 생각으로 보면 근데 이번 이 대선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변칙성이 좀 때문에 많다는 변칙성이 얘기신 상당히 거죠.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장담을 못하고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해요. 이 프레임이 앞으로 이 정치권의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당의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이 하면은 이번 대선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이 조직이나 돈, 과거처럼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하면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기 대선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좌충우돌이 될 것인지 어떻게 또 이 연대가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질지 이거는 네. 사실 탄핵이 전국이 끝나봐야 한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